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평가사님의 어떤 공부 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실무. 평가사님이 공부하시면서 느낀 실무 공부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네. 뭐가 있을까요? 실무를 제가 이제 기출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최신 트렌드가 좀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10년 이상 된 기출 문제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옛날 문제들은 일본식 경향이 좀 많아가지고 난해한 물건을 주고 거기에 대한 숫자 맞추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를 얼마나 빠르게 치고 잘 치고 숫자 맞추는 게 중요하다였는데 최신 트렌드는 사실 시간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옛날 거는 그렇게 계산을 치는 게 많다 보니까 시간 부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산량은 대폭 줄었죠. 옛날에 비해.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많기는 한데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 대체 뭘로 평가를 하냐? 채점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실무가 이제 현업으로 나가게 되면은 계산기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제 엑셀을 쓰잖아요. 즉 계산이란 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현업에서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굳이 시험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해가지고 정확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나? 라고 의문이 들었고요. 그러면 대체 중요한 게 뭔가? 왜 컴퓨터가 아닌 사람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논리. 예를 들자면은 일반 주택가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가 리모델링이 팍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걸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컴퓨터라든지 AI 뭐 이런 거에서 가격 데이터 자료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평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대체 너는 이거 어떻게 평가할래? 즉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평가사들마다도. 거기서 내 주장을 하는 거죠. 나는 이걸 이렇게 평가할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주장한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 근거는 객관적인. 이걸 객관적으로 얼만큼 내가 데이터를 백업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채점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답안지를 쓸 때 답안지 형식 틀이 대부분 실제 감정평가서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축약본으로 쓰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개요 쓸 때 내가 판단해야 할 사항들을 넘버링을 쳐가면서 전부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은 숫자 계산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앞쪽이 되게 뚱뚱하게 된 거예요. 그 대신에 나는 이미 사전에 내 판단사항을 거기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뒤쪽 내용은 사실 크게 볼 게 없어지는 거죠. 진짜 숫자 맞췄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는 주석 같은 걸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가 그 초시 때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다 틀렸잖아요. 근데도 꽈락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붙는 해에서도 숫자를 거의 다 틀렸어요. 근데도 점수는 꽤 높게 나왔어요. 그걸 봤을 때 일단 중요한 건 논리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논리가 되고 숫자까지 맞춘다면 초고득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접근할 때 그게 중요해요. 전략을 짜는 게. 예를 들면 크게는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몇 번부터 풀 건지, 두 번째는 그게 문제가 왔는데 형식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걸 어디부터 해석을 해 나가야 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예를 들어서 3방식, 그리고 뭐 목적별 평가, 뭐 보상 평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구분지상권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자녀집 평가 이런 거 전부를 어떤 목차부터 읽어야 될지를 다 정해놨었어요. 답안지도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될지 다 정해놨었고요. 즉 미리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가지고 내가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미 큰 틀로 다 정해져 놓고 그 중에 한두 개를 수정할 뿐인 거죠. 시험장에서. 그렇게 해야 이게 방어적으로 실무를 풀게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 식에 맞게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나오더라도 꽈락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에 이제 논리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네. 저도 뭐 완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제 평가사님이 옛날 문제를 보면은 뭔가 계산기 칠 게 많았다고 느끼시겠지만 우리도 그 당시에 계산기를 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안지의 논리만 보여주고 숫자는 그냥
자기 맘대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간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시점 수정치도 지워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시점 수정치 안 써.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시점 수정. 사실 이렇게도 안 써. 시라고만 쓰고 그냥 쭉쭉 넘어간 다음에 그쵸. 그 출제자가 보고 싶어하는 논리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었죠. 네. 저도 실제로 숫자 뭐 엉망진창으로 나왔는데 틀렸군. 숫자까지는 못 맞췄네. 초고득점은 못 받겠군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갔고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합격을 했죠. 그래서 그 논리에 대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좀 요게 궁금해요. 그 논리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네. 논리를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했고 네. 요거를 위한 따로 훈련을 뭐 특별히 한 게 있나요? 이거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학원마다 강사님들이 답안지, 예시 답안을 쓰시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이런 게 있어요. 예시 답안이 강사분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답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대체 왜 차이가 발생했을까? 즉 문제 자체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다 맞으신 거예요. 즉 자신만의 논리에 따라서 다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어떤 게 틀렸다가 아닌 거죠. 즉 내가 표현을 할 때 맞춘다기보다는 틀리지 않겠다라는 게 중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틀렸지 않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 이러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게 강사님들 그리고 과외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강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직접 물어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수험생들.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제대로 대면으로 물어본 적은 없었고 카페에 글을 한두 개씩 올려본 적은 있었는데 꽤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 저는 학원 스터디는 가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주 1회 정도 제가 인원을 모집해서 내 공부 방법대로 한번 해보실 사람 이렇게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실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는 이거 어떠냐 그랬을 때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넘어갔어요. 논리 위주로 공부를 했다. 네. 이렇게 했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두 번째가 네. 어떤 이제 문제에 대한 대처법 네. 그거를 미리 세팅해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거나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 건물이 딱 튀어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미 목차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거래사례 비교법을 먼저 쓸 거다. 그리고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호수, 층효비 이게 다 나눠지잖아요. 그 최종 평가액도 이미 표로 한번 그릴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접근할 때 요거는 살짝 팁일 수 있는데 사례 선정부터 시점 수식 이게 있잖아요. 전 그거부터 읽지 않고 일단 첫 번째 맨 처음에 개요 답안지 말고 문제지도 개요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읽고 지금 대상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묻고 있는 게 뭔지 어디가 특이점이 올 건지 그러면은 거래사례 비교법 쓸 때 사례 선정에서 문제가 되겠다 개별 요인에서 문제가 되겠다라는 게 일단 직감으로는 오거든요. 그걸 보고 문제를 다 넘겨요. 다 넘긴 다음에 기타 부분이 있어요. 그 기타 부분을 봐요. 그럼 기타 부분에 다른 줄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득점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몰라도 일단 답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 십정수 정치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례 선정으로 가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고 가정하면. 그랬을 때 나는 이제 사례 선정만 하면 끝난 거예요. 어차피 요인 비교치 나는 틀릴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모든 분 합격하신 분들의 대체로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요 단계에 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네, 좋은 얘기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어떤 실무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실무가 양이 많잖아요. 근데 이 양이 많은데 특히 막 불이타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범위가 많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인가요? 불이타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어디 교재에는 있지만 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부분들 네.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네. 그리고 뭐 에르두라든가 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맞고요. 요게 있을 수 있어요. 논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도를 많이 나누죠. 예를 들면 여태껏 기출 횟수 이런 걸로. 근데 저는 공부할 때 애초에 A급, B급 이걸 나누질 않았어요. 모든 걸 다 동일하게. 왜냐면 저는 이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레벨업 하면서 이제 다 풀어보고 그때서야 이제 좀 나눴죠. 시험 가까이 와서.
그때는 이제 A급부터 봐야겠다. 그전에는 다 A급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하게 되신다면은 브리타라고 해서 째끼지 마시고 일단은 다 들어보신 후에 그 다음에 뭐 브리타로 나누셔도 되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다 들으시라 라고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럼 실무 문제집은 네. 그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뤘던 문제집 그 한 권을 일단은 계속 복습하시면서 소화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기출문제는 당연히 되게 많이 보고 네. 이제 시중 스터디 문제로 네. 이제 마무리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론의 구체적인 공부 방법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얘기하신 걸로는 평가사님이 이론을 굉장히 어려워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손이 안 나갔다. 네. 자,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었고 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제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많이 겪으시는 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 알겠어요. 근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암기를 했었던 거고요. 답안지를.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개인적으로 기출들을 쫙 모아놓고 보면은 실제 시험에서 예전에 뭐 암기를 해가지고 기본서 내용을 혹은 감칙, 실무 기준 해가지고 제대로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50점이 안 돼요. 각 회차당. 즉 나머지 50점 이상은 기본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묻는 거예요. 즉 이 문제에 대한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실무하고 크게 다르잖아요. 논리 싸움인 거죠. 이거를 이제 하려면은 딱 기본적으로 감칙이라든지 실무 기준 해설서 뭐 기본서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 이걸 쓰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즉 생각의 도구가 필요해요. 어떤 도구냐면 논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 정비공이 있죠. 그 분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망치만 있으면은 이게 수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엔진이 고장 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망치뿐만 아니라 스패너, 못, 뭐 아니면 전기톱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걸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전기톱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망치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못질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본서만 보면은 망치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다른 분들의 논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즉 공부의 방향이 결과를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이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혹은 강사님들이 예시담안에서 이 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답이라고 했는지 그 중간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면은 분명 점수는 부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했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번 회차도 이론을 제가 답을 쓰고 이제 다른 강사분들이 올린 거라 봤는데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거의 틀렸다라고 봐도 되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점수가 괜찮게 나올 거다. 왜? 내 논리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할 게 내 논리가 틀렸다라고 혹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기준이어서는 안 돼요. 남들이 봤을 때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역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별 스터디 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던 거고 특히 저도 이론 같은 경우는 너무 막막해서 맨 처음에 과외도 한번 받아봤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도 많이 물어봤었죠. 이게 틀린 거 같냐? 내가 한 말이 지금 이론적으로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냐? 뭔가 구멍이 나 있냐? 그랬더니 괜찮은 것도 있고 구멍이 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은 왜 구멍이 나 있는가를 심각하게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내용이면은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만의 푸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를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논리가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못질도 할 줄 알고 전기톱도 다룰 줄 알게 되니까요. 즉 실제 시험장 가면은 한 문제가 툭 튀어나오지만 나는 접근 방법이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혹은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이런 논리를 사용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팁일 수도 있는데 문제에는 분명 예시 답안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답이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장 가서 출제자가 원하는 거를 쓴다. 이게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논리적으로 틀렸지 않다. 내 답도 맞을 수 있다. 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셔야 돼요.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좀 제 맘대로 쓰는 편이었고,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네. 나는 내가 논리적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해주면은, 네. 사실은 이게 교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나는 이게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이 사람이 뭔가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이 사실 뭐 되게 날카롭거나, 네. 이렇게 누가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네. 뭐야 얘는? 왜 그쵸. 나 이렇게 잘 썼는데? 그쵸.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사실 저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근데 뭔가 다수의 사람들이 뭔가 조금 글을 못 썼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그때 인지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네. 평가사님은 과외를 받으면서 그거를 교정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그 이유는 이제 어차피 스타는 안 가셨으니까 네. 혼자 연습하면서도 충분히 그 어떤 논리가 내가 이제 이게 네. 괜찮은 논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네. 뭐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셨었나요? 그거는 좀 나중에 수준이 올라갔을 때는 가능해지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스터디를 했던 것도 있고, 과외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잘 쓴 것 같은데 있다고.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뭐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 자존심을 꺾으셔야 돼요. 내가 꺾고 일단은 오케이 나 틀렸다라고 가정할게. 그리고 일단은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간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치가 돼요. 그럼 그때 다른 논리를 가져오셔가지고 그때 주장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참아주는 거죠. 오케이 네 말이 맞다. 일단 내가 네 말 믿고 간다. 그 다음에 실력이 오르면 그때 반박.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기분이 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개별 스터디 신림동에서 할 때도 한 명이 되게 압살할 정도로 잘하면은 이게 그쵸. 작동을 해요. 맞아요. 근데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잖아요. 나중에 말 안 해.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적도 안 하고 네. 되게 갑자기 옛날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여러 가지 논리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다른 여러 사람의 답안지를 봐서 네. 여러 가지 논리를 내가 여러 가지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를 봐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문제별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번 읽고 끄덕끄덕 해도 뭐 어느 정도 잔상이 남아있다 이런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 논리를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른 이제 메모장, 이제 서브 말고요. 작은 메모장에다가 그 논리들만 적어놨어요. 근데 이 논리가 이 문제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환원율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자율이란 건 무위험률에 가깝다. 그리고 환원율은 조성법으로 산정 가능하다. 지금 무위험률 올라갔으니 환원율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자율 올라갔다. 그러면 유효 수요 떨어질 거고 수요 떨어질 거고 부동산 가격 내려갈 거고 근데 환원율은 순수익 나누기 부동산 가격이니까 부동산 가격 떨어졌네? 환원율 올랐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두 가지 논리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환원율이 올라간다. 결과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만 암기하고. 근데 저는 결과는 중요치 않아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얘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라고 그 부분을 괜찮은 게 있으면 적는 거예요. 얘는 조성법으로 생각했다. 얘는 부동산 가격 환원율의 산식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를 적는 거죠. 그럼 그거를 문제별로 정리를 하신 건가요? 문제별로보다는 제가 괜찮은 거. 왜냐면은 문제마다도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게 정리를 하되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별로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괜찮은 논리, 즉 특히 기본서. 기본서를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서가 되게 두껍잖아요. 읽기도 어렵고 그 이유는 의미가 축약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축약돼 있다는 거는 그 문장들이 되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축약돼 있지만 그것보다 잘 설명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이 처음에 읽으실 때 양도 많고 이해도 안 가다 보니까 좀 읽기를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맨 처음에 읽을 때는 뭔 소리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회차 읽고 2회차 읽고 3회차 읽고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쓰신 저자분께서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해도 되고요.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썼지?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 비판적인 시각, 예를 들어 똑같이 반박을 해보고,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에는 이런 건데? 라고 하면 이제 내 생각도 적어보는 거고, 그 책에 있던 내용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미 논리는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물론 내 논리는 다른 분한테 검증을 한번 받아봐야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유형이라는 거를 문제마다 정리한 건 아니고 뭔가 괜찮은 논리가 나타날 때마다 뭐 네. 기본소에 정리를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여기 팁을 드리자면은 아까 유형별로 정리를 하는 건 논리를 정리한다기보다 문제 푸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예를 들면은 일단지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격 변화? 세 가지 중 하나죠. 오른다, 내린다, 가만히 있다. 그러면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논리를 갖다 쓸 거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준비한 건 영양 문제 나왔다. 그럼 가격에 대한 영양 문제는 오른다, 내린다, 가만히 있다. 이것만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적정하냐 혹은 적정하지 않냐 혹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라고 하면 이미 목차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합리적인 측면,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 그리고 결론. 합리적인 측면 쓰고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 쓰고 결론을 적을 때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내가 합리적이다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소결에다가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한 재반박을 쓰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겠다를 미리 몇 가지 유형들은 정해놨었죠. 그래야 시간 단축도 되고요. 왜냐면 생각을 하려면 갑자기 툭 던져놓고 생각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별로 어떤 틀 같은 거는 만들어 놔야 논리를 껴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문제를 유형별로 카테고라이즈하고 그거에 대한 접근법은 뭐 별도로 좀 가지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논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기본서에 좀 내용적인 측면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셨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론에 대한 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규. 평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법규 공부에서 요거 진짜 중요하다. 중요한 게 사실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우선 암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암기하지 않고 법규를 쓰겠다라는 건 욕심입니다. 저도 이해를 좀 많이 중시하지만 법규만큼은 일단은 암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규는 암기를 하고 그 위에 이해를 쌓아야지 이렇게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 있는 거지,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는 좀 욕심입니다.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벌써 끝났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좀 어떤 평가사님의 전략, 법규다 이렇게 득점을 해야겠다라고 어떤 생각하셨던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가 된 이후의 상황이에요. 암기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제 방식대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법규는 암기하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에요.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가 아니라 암기한 다음에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문제 풀고. 맞죠. 네, 좀 그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암기를 해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케이, 이제 암기했어요. 암기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암기한 다음부터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이해하는 거에서 일단 첫 번째, 이제 다른 분들이 잘 안 쓰시는 거긴 한데, 그 논점의 정리처럼 문제 왜 이런 논점이 왜 이렇게 쟁점이 돼가지고 지금 학자분들이 긍정설, 부정설, 그럼 판례는 왜 이렇게 판단을 했지? 라는 거를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촛불구이처럼 먼저 암기만 했잖아요. 긍정설은 이렇게 해서 이랬대, 부정설이 이래서 이랬대, 판례 이랬대. 그럼 이제부터는 이해하는 거죠. 얘가 왜 이런 긍정설을 할 때 이 근거를 왜 달았지? 부정설을 왜 달았지? 판례는 왜 달았지? 하면은 사실 문제 앞에 부분에 이미 써 있어요. 문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이후부터는 문제점을 알면은 요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특히 암기가 중요해지는데, 암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암기량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점을 알았잖아. 즉 나는 핵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긍정설, 부정설, 왜 이 근거를 쓰고 있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들만 이제 툭툭툭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법규에서 요즘 트렌드의 변화가 조금 있는데, 또 문제풀이에 대해서 트렌드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 아까 말했던 문합판 검사, 이 부분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판례 문제들, 특히 문학
판검사 중에 문학이 없는 거예요. 문은 있죠. 학설이 없는 거예요. 즉 판례만 툭 던져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최근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미리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 합격할 때 3번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판례 문제잖아요. 이게 이론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회계사 분들하고 저희 평가사 분들하고 업무 영역이 겹쳤다. 이때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라는 거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미리 선정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선정했던 거는 판사가 돼보자 내가. 판사분들도 같은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판례를 쓸 때는.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썼을까? 판결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왼쪽 파트 보면은 이분들 참고했던 게 다 나와요. 다른 판례도 참고해 보셨고요. 학자분 논문들도 다 한번 참고를 해 보셨고요. 비슷한 거 뭐 있었는지 참고했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 취지 이런 것들 다 보셨단 말이에요. 판사분들도 그렇게 해서 한 개의 판결문이 나온 거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남의 판례까지 어떻게 하냐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법 조문을. 왜냐하면은 결국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법 조문이 해석의 여지가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두 개 다 써보는 거죠. 해석의 여지가 이렇게 갈린다, 이렇게도 갈리고, 그리고 이 법을 제정했을 때 취지, 이거는 기본서에 있거든요. 그 취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실이와 같이 논리 싸움인 거예요. 이 부분은 내 논리를 내 스스로의 근거를 달고 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요즘 좀 나오고 있는 추세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사실 기본서 내용 많이 보셔야죠.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특히 법규는 브리타가 다른 과목에 비해 더 많아요. 논점이 하도 많다 보니까 브리타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A급, B급, C급 나누시고 이제 D급 이런 걸 좀 많이 쳐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D급을 맨 처음에 공부 안 하면은 끝날 때까지도 안 봐요. 근데 문제점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예 못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시험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저는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D급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시험 가까워졌을 때 그때 버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브리타라는 문제들이 나왔지만 저한테는 브리타는 아니었어요. 제가 다 봤던 문제들이었어요. 물론 A급처럼 완전하게 완전 답까지 다 정리해두고 그것까지는 정리를 안 했지만 어쨌든 봤던 내용이 있고 공부를 해왔으니까 유사하게 정도는 적을 수 있던 거죠. 특히 브리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아예 못 쓸 텐데 나는 유사하게라도 쓸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건 득점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그래서 브리타라고 째끼지 마시고 맨 처음에도 일단은 다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대체적으로 이제 저도 완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시리버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수험생분들한테 이제 2차 시리버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해주시겠어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효율을 많이 중시하실 거예요. 효율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브리타를 지키고 좀 공부량을 적게 하고 시험 범위만 해가지고 그래서 합격하겠다. 이게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 효율이란 단시간 내에 붙는 게 효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단시간 내에 붙으려면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려운 시험, 쉬운 시험이 오더라도 나는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한다 생각했어요. 즉 운에 맡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범위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모든 범위를 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째낄 걸 째끼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전략을 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수험생은 공부라기보다 시험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시험을 치는 사람은 사전에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이 뭐 어떤 식으로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의 틀이 있어야 하고요. 미리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시험장에서 앉는 각도,
자리가 다 있잖아요. 뭐 20개가 있다 하시면 앉는 각도마다도 다 생각을 해봤어요. 시계의 위치. 왜냐면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뭐 맨 뒷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좋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 이론 법규 구체적인 공부 방법 얘기 들어봤고요. 조금 이제 가볍게 이제 평가사님 실제 시험장에서 전날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네. 네. 일단 전날 어떻게 공부 마무리 하셨나요? 전날에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은. 그러면은 뭐 했어요? 그냥 딩가딩가 했어 집에서? 누워있어? 유튜브 봤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해야 다음날이 시험이니까 강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진짜 뭐 유튜브 보고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시선은 다 가있죠. 그럼에도 그걸 쉬어야 된다 생각했어. 누워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누워서 뭐 가만히 있고 거의 예민해져 있었죠. 잠은 좀 푹 잤어요? 다행히도 잠은 좀 잘 잤던 것 같아요. 오, 원래 이런 큰일 앞두고도 잘 자요? 눈 감고 있으면 그래도 잠은 오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자, 실제 시험장 가서 실무 문제집 딱 받았어요. 네. 평가사님 요번에 붙었을 때가 이제 실무 되게 어려웠을 때죠? 네. 어땠어요? 딱 문제 보고. 문제 보고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딱 문제를 받자마자 제가 원래 공부했던 스타일이 문제를 1, 2, 3,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푸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껏 연습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이 문제를 받자마자 1, 2, 3, 4번으로 풀면은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직감이 확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1번 보고 2번 보고 어떻게? 저 같은 그 순서를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할 텐데 1, 2번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2번이 특히. 근데 이거를 풀고 하면은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가지고 어차피 연습한 게 1, 2, 3, 4였는데 1, 2, 3, 4로 가자라고 했고요. 특히 1번 문제를 푸는데 원래 제가 1번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있어요. 몇 분까지 풀어야 된다. 저는 50분으로 기준점을 잡고 50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푸는데 생각보다 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걸릴 일인가? 해가지고 40분 때부터 이제 갑자기 계획을 수정했죠. 찍힐 거 찍히고 좀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해가지고 커트라인은 거의 50분 전으로 맞췄어요. 한 50분 살짝 넘었던 것 같아요. 51분, 2분? 내로 끊고 2번 문제로 들어갔죠. 이제 근데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60분까지도 풀었다라고 해가지고 1번을 줄일 걸 줄이고 제낄 걸 제꼈다는 거는 네. 뭘 제낀 거예요? 뭘 예를 줄였고? 들면은 이제 1번 문제가 구분 건물 같은 거였는데 이제 층별로 가격을 다 써야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전 기출에서 구분 건물 똑같이 나왔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26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문제에서도 이미 저는 학습이 된 거죠. 이거 다 쓰면 시간 오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주된 방식을 다 쓰고 원가법 수익 방식은 다 쓰지 말자. 그냥 총액만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표 쓰는 시간이 확 줄어들고요. 그리고 말로 비빌 수 있는 거 그냥 말로 비비자. 숫자, 목차 보여주는데 BCC 지게라고 하면은 이거를 하나마다 목차 보여주지 말고 일단 다 치고 그냥 주석을 빨리 쳐버리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이것도 사실 준비는 됐었던 거죠. 시간이 부족했을 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보는데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 스타일도 처음이었고 문제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대체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라는 건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겠다. 그래서 이 대비한 방식대로 썼고요. 특히 이건 2번 같은 경우에 수익률 계산하는 거였는데 수익률을 여러 가지가 주고 여기서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실무 준비할 때 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판단사항이 중요한 거다. 결과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논리다. 내가 이 수익률 할인율 중에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한 근거가 틀리지만 않으면 득점은 될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논리 부분에 힘을 실었고요. 수익률 부분은 과감하게 말씀하셨던 그 숫자 옛날에는 막 이렇게 넘기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저도 시간 부족할 걸 알았기 때문에 좀 많이 쳤고요. 목차만 보여준 거죠, 거기서. 그래서 2번도 정해진 시간을 타겟으로 해서 네. 푸셨나요? 2번 같은 경우에 정해진 시간보다 1번이 좀 오버가 돼 있었기 때문에 2번도 살짝 오버돼서 한 80분이었죠. 다 합쳐서. 그래서 20분 내로 30점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20분 내로 30점은 풀 수는 있었거든요. 여태껏 했을 때도 그 정도 시간이면 일단 풀 수는 있었다. 근데 이게 3번을 보는데 논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자료가 좀 스터디 문제에서는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긴장이 많이 되고 20분이라는 시간을 30초만 풀라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 원점이 파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있겠나 또 비벼야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사해 보이는 걸로 썼고 사실 3번하고 4번은 거의 목차 맞추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답은 틀려도 된다. 형식을 맞추자 일단. 형식상으로는 문제에서 물어본 거 다 적었고요. 답은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점수는 나쁘지는 않게 나왔었습니다. 실무 몇 점 받았죠? 실물 제가 47이었고요. 3번, 4번 거의 날려가지고 거의 반타작도 못했고요. 1, 2번에서 좀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 22회 때 제가 2년차 때 봤을 때도 그때도 요번이랑 비슷했어요. 그냥 꽈락만 넘기면은 거의 뭐 합격에 되게 근접한 다 꽈락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결국은 논리 싸움이었어요. 어려울수록 이게 더 논리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쉬우면 근데 조금 다르죠. 쉬우면은 답을 좀 맞춰줘야 되는 필요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끝났어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뭐 멘붕이었었을 것 같은데 예. 평가사님은 실제 어땠어요? 이제 저는 그때 실무 끝나고 점심시간이거든요. 저는 밥보다 그냥 빵 하나를 사가왔거든요. 밥 먹고 안 넘어가더라고요. 왜? 망한 것 같아서요? 그쵸. 아무래도 제가 했었을 때, 연습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태껏 해왔던 게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못 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논점을 파악 못했다는 거 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형식은 맞췄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넘어가고,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1교시 끝나고. 진짜 울기 직전. 근데 이것도 사실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수능 볼 때도 그랬었거든요. 수능 볼 때도 1교시 국어 시간 완전 망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때도. 그래서 그때 이미 경험치가 있으니까 괜찮다. 다른 과목 잘 보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 시험 끝난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문제를 받았습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론 문제 받고는 이거 조심해야겠다. 왜냐면은 봤는데 일단 다 알았어요. 이론은 보니까 이거 다 알았고 특히 예상 문제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살짝 아까 말했던 TV랑도 연결돼 있을 수 있는데 저는 1번 문제 풀면서 이거 1번 문제가 여기서 수험생들 뒤통수 많이 치겠다. 분명 쉬운 건데 이거 점수 많이 안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시험 문제 풀면서. 왜냐면 1번이 이게 낚시용이 많이 가미된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거 저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하고 저는 제 답안을 썼죠. 또 저는 어쨌든 그 훈련을 해왔으니까 계속 말이 되도록 이론적으로 틀리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제가 이론을 다 풀었을 때 80분이었어요. 20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20분 동안 추가 목차도 더 쓸 수 있고 추가 득점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시간 조절 실패한 거죠. 근데 어쨌든 80분 만에 풀기는 다 풀었죠. 그래서 이론은 뭐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면은 진짜 뭐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새로운 문제였지만 이제 수험생들 뒤통수 많이 친 문제였을 거예요. 점수가 아마 많이 낮은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은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게 시험 끝나고 깨달은 거예요. 문제 이거 잘못 읽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잘못 읽었지만 역시나 말이 되게 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점수 배점 잘 주더라고요. 이거 보고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린 거는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도 점수 득점은 많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잘못 쓰고 이론은 몇 점 받았어요? 이론이 제가 48?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론 끝나고 어땠어요? 이론 끝나고요? 사실 이론 끝나고는 속은 편했죠. 근데 걸리는 건 역시나 실무였어. 실무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좀 걸렸죠. 그래도 이론 잘 썼으니까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죠. 오케이. 근데 20분 남아서 뭐 했어요? 뭐 추가 목차 안 잡았어요? 제가 그거를 20분 남았는데 사실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자신감이 차 있었나 봐요. 검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쉬었어요? 사실상 쉰 거죠. 우와. 제가 딱 끝나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답안지 쓰다가 그러면 옆에 못 보잖아요. 다 쓰고 80분 만에 끝나고 딱 고개를 들었어요.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금메달을 탄 거죠. 사실 그 20명 그 학원 안에서. 이게 사실 좋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 이후에 좀 자만심 찬 표정으로 수험관님 봤죠. 그러니까 끝난 건가 보다 이런 눈빛을 보내주시더라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법규 문제를 받아봤을 때 어땠어요? 법규 문제요? 법규 문제를 봤을 때는 역시나 예상한 문제들은 다 나왔어요. 법규에서도 3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논점을 예상한 건 아니었어요. 법규는. 3번이 뭐 이 문제가 나올 거다는 아니지만 이런 스타일로 나올 거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나는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는 준비를 했었고요. 그거에 맞게 딱 썼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규도 사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한 10분 정도 남더라고요. 다 쓰니까. 그래서 그리고 법규가 이번 회차는 좀 쉽게 나온 경향이 있어가지고 점수도 좀 후하게 주신 것 같고 해가지고 운이 좋았죠 사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날 숙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시험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생활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